오, 근데 스님 나이가 몇 살이야? 아직 탱탱하시네. 덩치 큰 조폭이 청아 스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던 다른 조폭은 스님 승복을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와즌복 입어서 잘 안 보였는데 2년 몸매가 괜찮은데요? 청아 스님이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건드리지 말라고 했죠? 조폭이 그녀의 얼굴을 만지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3분 뒤 조폭들은 마당에 쓰러져 신을 맞고 있었습니다. 대체 스님이 어떻게 그들을 참기 여겼을까요? 잠시 후 상상조차 못한 반전이 펼쳐집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 금강사에는 청아 스님이 조용히 염주를 굴리며 복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아 스님의 얼굴은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단정하고 의연했습니다. 회색 승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에서는 깊은 수행자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암자 입구에서 거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마당으로 들어선고 있었습니다. 선두에 선 45세의 김철민은 백호파 조직원으로 목에는 백호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 암자구나. 김철민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헤이, 예? 헤이, 스님. 나와 청아 스님은 천천히 일어나 남자들을 바라봤습니다. 헤이. 청아 스님이 합장하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형님이 이 땅 사겠다는데 돈은 넉넉히 줄 테니까 그냥 팔아. 김철민이 담배를 입에 물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파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시죠. 청아 스님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씨 이수님이 말귀를 못 알아듣네. 김철민이 담배에 불을 붙이며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사악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게 말할 때 팔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와? 김철민이 담배 연기를 청아 스님 얼굴 쪽으로 뿜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옆에 있던 덩치 큰 남자가 청아 스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청아 스님은 뒤로 한 발 물러서 며 말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왜 그러길요? 우리가 뭘 어차했다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김철민이 양쪽 어깨를 의식하며 묵묵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부어 한 명이 마당 한쪽에 놓인 화분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화분이 바닥에 떨어졌게 지는 소리가 고요한 남자에 울려 퍼졌습니다. 청아 스님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아, 깜빡했네. 미안 스님 김철민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미영다이 나띠머너 나엠베요. 찬유 나이가 몇 살이야? 아직 탱탱하시네. 덩치 큰 남자가 청아 스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청아 스님이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한 걸음 뒤로 더 물러섰습니다. 아, 기분 나빠하지 마요. 칭찬이에요. 칭찬 김철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말하지 마십시오. 청아 스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왜? 스님도 여자잖아. 밤에 외로우면 불러. 그만하십시오. 청아 스님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청아 스님의 발을 만지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손 대지 마십시오. 청아 스님이 그의 손을 피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왜 그래? 그냥 대화 좀 하자는 건데. 덩치 큰 남자는 또다시 다가가서 청아 스님의 발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청아 스님의 눈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번쩍했습니다. 오랜 수행으로 억눌러 왔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건드리지 말라고 했죠. 청아 스님이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 좋으면서 겁나 튕기네. 김철민이 비웃으며 청아 스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어깨를 미쳤습니다. 청아 스님이
뒤로 비틀거렸지만 균형을 잡았습니다. 거 가만히 좀 있어봐. 잘해줄게. 덩치 큰 남자가 청아 스님의 얼굴을 만지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청아 스님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덩치 큰 남자의 손을 피해 손날로 그의 목젖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숨이 막혀 두 손으로 목을 감싸며 앞으로 구부러졌습니다. 청아 스님은 바로 이어 무릎을 들어 올려 그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남자가 뒤로 밀려나며 땅에 쓰러졌습니다. 뭐야? 김철민이 놀라며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칼을 들고 청아 스님을 찌르려고 팔을 쭉 뻗었습니다. 청아 스님은 칼을 든 그의 오른손을 왼손으로 잡아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동시에 오른손으로 그의 손목 안쪽 펼자리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남자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청아 스님은 그 상태에서 오른발로 그의 왼쪽 무릎 뒤를 가격했습니다. 남자가 무릎을 구르며 땅에 엎어졌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초대를 든 채로 청아 스님의 뒤통수를 내려쳤습니다. 하지만 청아 스님이 뒤돌아서 며 왼팔로 그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한 바퀴 돌리며 그의 팔을 등 뒤로 비틀어 올렸습니다. 남자가 아픈 비명을 지르며 초대를 떨어뜨렸습니다. 청아 스님은 그 남자의 팔을 잡은 채로 몸을 돌려 자신의 앞쪽으로 던졌습니다. 남자가 마당 한쪽으로 굴러가며 신음했습니다. 잠시 후 세 명의 조폭이 모두 마당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과정이 채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청아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적은 대체 뭐야? 김철민이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청아 스님은 자신이 방금 한 일을 깨닫고 두 손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특수부대에서 익힌 격투술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고 그간의 수행으로 더욱 정교해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겠다는 그간의 다짐이 깨진 것에 깊은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청아 스님이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폭력을 거부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려 했던 수행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또 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청아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세 남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고와 함께 깊은 자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 명의 조폭들이 겁에 질려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김철민은 여전히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덩치 큰 남자는 코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엔 안 봐준다. 그들이 허세를 부리며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세 명이 서로를 부축하며 암자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멀어질 때까지 청아 스님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법당 안은 촛불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청아 스님은 불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염주가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염주를 돌리는 손 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낮에 일어난 일이 떠올랐습니다. 청아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무함이 탑을, 나무함이 탑을 영부를 외우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그 남자들의 비명소리가 자꾸 들렸습니다. 자신의 손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스님은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데 청아 스님이 혼자 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불상의 자비로운 얼굴이 촛불에 흔들리며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이 마치 왜 폭력을 썼느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청아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으로 사람을 때렸습니다. 스님이 되고 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출구한 게 맞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기억 속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0년 전 이 절을 처음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무릎을 꿇고 참에 있었습니다. 군복을 벗고 이곳에 온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다짐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산속 깊은 절을 고요했지만 청아의 마음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청아 스님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스님 옷을 입고 머리를 깎았지만 속은 여전히 군인이었습니다. 위험이 닥치면 반사적으로 몸이 움직였습니다.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습니다. 염주를 돌리는 손이 멈췄습니다. 청아는 염주를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를 모두 가는 것을 그냥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제 자신은 분노했고 폭력을 썼습니다. 마치 부처님도 답을 주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청아는 다시 염주를 집어들었습니다. 하나씩 넘기며 마음을 가라앉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무아미 탑을 연불 소리가 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마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예불을 마친 청아 스님이 마당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일어난 일 때문에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때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젯밤에 들었던 그 고급 세단의 엔진 소리였습니다. 청아는 손을 멈추고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절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가 멈추고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잘 다려진 정장의 가족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낮에 온 조폭들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품격 있는 걸음걸이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청아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물동이를 놓을 뻔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청아 스님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남자도 청아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현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물동이를 들어 법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잠깐만 남자가 서둘러 청아를 따라왔습니다. 정말 너구나. 이재현 맞지? 청아 스님이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청아입니다. 이재현이라는 사람은 모릅니다. 청아 스님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청아, 그럼 정말 스님이 된 거구나. 남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구시길래 저를 찾으십니까? 청아 스님이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야 변우서 기억 안 나? 우석이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청아의 얼굴에 잠시 동요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무표정해졌습니다. 모르는 분입니다. 돌아가세요. 청아 스님이 단호하게 말하고 다시 걸어갔습니다. 재현아, 아니 청아 스님. 우석이 다시 불렀습니다. 나 때문에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지? 청아 스님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제 우리 애들이 여기 왔었다고 들었어. 우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청아 스님이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애들이라며 나는 데코파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 우석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청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던 그 남자가
조직 폭력되었다는 말입니까? 청아의 목소리에 충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말할 수 없었어. 너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거든. 우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서요? 청아 스님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신 거군요. 청아 스님이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우석이 얼굴에 깊은 상처가 스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석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어제 온 사람들처럼 이 저를 괴롭히는 일만은 하지 마세요. 청아 스님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보장해. 우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청아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셨으니까요. 그 말이 우석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청아는 물동이를 들고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우석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하는 여인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차로 돌아가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설령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도. 4월이 지났습니다. 우석은 매일 금광사를 찾아왔지만 청아는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법당문은 늘 굳게 닫혀 있었고 청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석은 마당에 서서 법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청아 스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승복을 잃고 조용히 나와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청아 스님, 우석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청아는 대답하지 않고 물을 길었습니다. 우석이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주실 수 없을까요? 할 말이 없습니다. 청아 스님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한테는 할 말이 많아요. 우석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청아 스님이 물동이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석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발 한 번만. 청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뒷마당으로 오세요. 10분만. 두 사람은 저의 뒤연 작은 정자로 갔습니다. 청아는 정자 한쪽에 앉았고 우석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둘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왜 그때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나요? 청아 스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석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군인이 되고 싶어 했는지 알잖아. 내 꿈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 우석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꿈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고요? 청아 스님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거짓말로 저를 속인 게 꿈을 지켜준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난 조직에서 부두목이었어. 폭력과 협박이 일상인 그런 삶이었지. 청아 스님이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를 만나고 나서 내가 사는 삶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았어. 우석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때 너를 지키려고 떠났어. 근데 지금 보니. 우석이 청아의 슈림복 차림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내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청아 스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떠나지 않았다면 뭐가 달라졌겠어요? 청아 스님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거짓말쟁이와 함께 살 수는 없었을 거예요. 우석이 할 말을 잇고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 너를 생각했어. 우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청아 스님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30년 전에 못다한 말이 있어. 우석의 말을 청아 스님이 멈췄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어. 그때 떠날 때 청아 스님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청아 스님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너무 늦었다고요. 우석도 일어서 청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우석은 침 묻고 다시 말했습니다. 늦었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나는 지금도 널 사랑해, 채연아. 청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당신이 떠날 때 함께. 저는 이제 청아 스님입니다.
과거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석은 청아 스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면 왜 이렇게 나를 피하는 거지? 청아 스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석의 말이 가슴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에 상처받은 과거를 잊으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청아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나서 또 다시 흔들어 놓는군요. 청아 스님이 정자를 나섰습니다. 우석은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청아는 법당에서 자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어지러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우석과의 만남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30년 전에 못다한 말이 있어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청아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30년 전 우석과 헤어진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23살의 이채은 소희는 육군사가 낙교를 졸업하고 첫 부대에 배치받았습니다. 우석과의 이별로 상처를 받은 그녀는 오직 군 생활에만 매달렸습니다. 연애 따위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채인 소희 들어오세요. 김태훈 중량이 그녀를 호출했습니다. 김중량은 40대 초반의 근엄한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을 따뜻하게 챙기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합시다. 김중량이 직접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이소희, 요즘 훈련 성적이 눈에 띄네요. 특히 사격과 격투술 실력이 뛰어나다고 들었어요. 이채은이 바른 자세로 대답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중량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연애는 안 하나요? 젊은 나이에 너무 딱딱하게 살면 안 되는데. 이채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연애는 관심 없습니다. 군인으로서 실력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김중량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상처라도 있나요? 상처라기보다는 사람을 믿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채은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김중량이 고개를 끄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은 군인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의지라면 멀리 갈 수 있을 거예요. 김중량이 격려했습니다. 우리 부대의 특수작전팀이 새로 만들어질 예정인데 관심 있나요? 이채은의 눈이 반짝했습니다. 특수작전이라는요, 김중량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는 팀이에요.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이채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꼭 지원하고 싶습니다. 김중량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럼 추천서를 써드리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우리 딸 지영이도 군인이 되고 싶어 하는데 롤모델이 되어주실 수 있나요? 김중량이 책상 이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15살 정도의 귀여운 소녀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정의감이 강해요. 김중량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롤모델이 되어도 될까요? 당연하죠. 이채은 소희처럼 실력 있고 의지가 강한 여군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이채은이 사진 속 소녀를 바라봤습니다. 맑고 순수한 얼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이채은의 초고속 승진가도가 시작됐습니다. 특수작 전팀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였고 3년 만에 대위로 진급했습니다. 5년 후에는 소령이 되었습니다. 김중량의 딸 지영이는 정말로 이채은을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사관학교에 진학하고 졸업 후에는 이채은의 부대에 배치받기까지 했습니다. 선배님, 저도 언젠가는 선배님처럼 특임 단장이 되고 싶어요. 지영소희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당시 이채은은 이미 대령으로 진급되어 여군 최초 707 특임 단장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선배님처럼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싶어요. 지영의 순수한 말에 이채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영아 단장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좋은 군인이 되는 게 목표해야 해.
하지만 그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야망이 이 순수한 후보를 어떤 비극으로 이끌게 될지 법당에서 자선하던 창하 스님이 눈을 떴습니다. 촛불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지영아, 창하 스님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다리는 괜찮아졌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휠체어에 창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 전 우석과의 이별 상처보다 더 깊은 아픔이었습니다. 창하는 촛불을 바라보며 더 깊은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가장 아픈 기억, 지영이와의 마지막 작전이었습니다. 10년 전 아프가니스탄 이채엔 대령은 7.7 특임 단장으로서 마지막 해외 파병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군 철수를 앞두고 잔여 지뢰를 제거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이번 작전이 끝나면 국내로 복귀합니다. 이채엔이 작전에 의해서 말했습니다. 김지영 소위가 손을 들었습니다. 단장님, 저희 팀이 5구역을 담당하겠습니다. 이채엔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5구역은 위험도가 높아 경험 많은 팀이 가는 게 좋겠어. 지영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도 이제 경험이 쌓였어요. 이채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 대신 무리하지 말고 이상하면 즉시 보고해. 지영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밝겠습니다. 작전 당일 현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채인은 지휘소에서 각 팀의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팀 상황 보고 무전기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구역 진입 완료. 지를 3개 발견 제거 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채에는 초조해졌습니다. 상부에서는 작전 완료를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진급 심사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팀 진행 상황은 지영의 목소리에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직 2개 더 남았습니다. 조금 복잡한 구조네요. 이채에는 시계를 봤습니다. 예정 시간을 이미 1시간이나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이채엔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번 작전이 성공하면 그녀는 장군 진급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여군 최초의 장군이 되는 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지영아, 시간이 없어. 좀 더 빨리 할 수 없겠어? 무전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단장님, 안전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채엔이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무리해서라도 30분 안에 끝내. 명령이야, 지영 소위. 지엔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후 20분 동안 무전기는 조용했습니다. 이채엔은 불안했지만 기다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황 지휘소가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이채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팀 문 앞에 이채엔이 소리쳤습니다. 한참 후에야 다른 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휘소 김지영 소위가 다쳤습니다. 지뢰 폭발로 하반신을 이채인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무전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지휘소 주앉으며 무전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니야.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에서 지영을 만났을 때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반신 완전 마비입니다. 다시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지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채은이 다가갔을 때 지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실수였습니다. 지영이 오히려 이채은을 위로했습니다. 단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전쟁터에서는 언제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지영의 너그러운 말이 이채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김태훈 소장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채은을 보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령님, 이제 그만 가시죠. 김 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 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생했습니다.
이채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이채인은 군복을 벗었습니다. 모든 계급장을 떼어내고 신분증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야망도, 꿈도,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법당에서 청하순이 눈을 떴습니다. 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 조체감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청아는 눈물을 닦고 더 깊은 기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군복을 벗은 그날 밤부터의 이야기였습니다. 10년 전 이채인의 마지막 밤, 그녀는 짐을 정리하며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사관학교 졸업사진, 진급 축하 선물들, 훈장들, 모든 것이 이제는 무의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김태훈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김중영이 받았습니다. 장군님, 이채연 대령입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인가? 김 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전역 신청서를 냈습니다. 군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이 때문인가? 이채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지영이가 김 소장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군인이라면 책임을 져야지. 도망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중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내가 말하겠네. 다시는 연락하지 말게. 지영이를 위해서라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채연은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다음 며칠 동안 그녀는 저를 찾아다녔습니다. 어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지 정확히 위해 섬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 금강사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늙은 주지스님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이시 어서든 건트 점련전단 객견다. 에이스 웃을 쓴단단다. 알스빌 출가하고 싶습니다. 주지스님이 그녀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출가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속죄하고 싶은가요? 이채연이 지영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부하를 다치게 한 이야기를 주지. 스님은 조용히 듣고 답했습니다. 속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분과 마주해야 할 때가 올 겁니다. 주지 스님이 일어났습니다. 머리를 깎겠습니까? 이채연이 고개를 끄겠습니다. 머리가 떨어져 나갈 때마다 과거의 무언가가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채연이라는 이름도 대령이라는 계급도 야망도 모두 주지 스님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법명은 청하로 하겠습니다. 맑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그날부터 이채연은 사라졌습니다. 청하 스님이 태어났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지영이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필체에 앉은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매일 염불하고 자선하고 절이를 도왔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로 살았습니다. 5년 전 주지 스님이 입적하셨습니다. 청하는 혼자 금광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때 청하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살다가 죽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지만 어제 우석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억들이 모두 되살아났습니다. 법당에서 청하 스님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밖에서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평화로웠던 걸까? 청하 스님이 혼자 말했습니다. 우석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평화로운 게 아니라 도망쳐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책임으로부터, 지영이로부터 언젠가는 그 분과 마주해야 할 때가 올 겁니다. 돌아가신 주지 스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가 이제 온 건 아닐까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그때가. 우석은 금광사에서 내려와 백호파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 청하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당신이 떠날 때 함께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백호파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3층 건물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무역회사 같았지만 실제로는 조직의 본거지였습니다. 버석이 들어서자 조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우석은 대답 없이 3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중간 보스 윤기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그 전리를 어떻게 됐습니까? 윤기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기태야 앉아 우석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리 좋트건 접는다. 윤기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절은 건드리지 않는다. 다른 사업을 찾아봐. 윤기태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형님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요? 우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닥치고 다 정리해 윤기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 설마 그 스님년 때문입니까? 우석이 번개처럼 일어나 윤기태의 역사를 찾았습니다. 입 조심해 새끼야. 윤기태가 물러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형님, 진짜 그 스님년 때문에 정신 나간 겁니까? 우석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태야, 나는 이제 지쳤어. 3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밟고 올라왔는지 아니? 우석이 윤기태를 돌아갔습니다. 윤기태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형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리조트 사업에 적극적이셨잖아요. 우석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진정했습니다. 기태야, 나는 이제 좀 쉬고 싶다. 윤기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형님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윤기태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진짜로 그 스님년 때문에 조직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윤기태가 머리를 감싸 다시 말했습니다. 우석은 창밖을 응시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금강사엔 절대 손대지 마라. 윤기태가 비웃었습니다. 진짜 골 때리네? 스님년 때문에 조건까지 달아요? 우석은 얼음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기태야. 윤기태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형님도 약속하세요. 나중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우석이 정장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었습니다. 이제 이 자리는 내 거다. 잘해라. 그리고 예전보다는 좀 깨끗하게 해. 윤기태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우석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 폭력만이 답은 아니야. 이제 나는 가야겠다. 우석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윤기태는 우석의 의자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히 미쳤네 진짜. 우석이 사무실을 나간 지 1시간 후 윤기태는 조직 간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회의실에는 5명의 중간 보스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야, 기태야. 갑자기 회의를 소집하면 어떻게 40대 후반의 박성호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어디 갔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급한 일이라도 있나? 윤기태가 테이블을 꽝 치며 일어났습니다. 형님이 조직을 때려치신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윤기태에게 집중됐습니다. 뭐라고 때려친다고? 박성호가 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갑자기 뭔 소리야? 윤기태가 격분해서 말했습니다. 금강사 그 순임년 때문에 완전히 돌아버리셨어요. 리조트 사업도 접는다고 하고 조직도 나한테 넘긴다고 하고 50대의 최철수가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야 잠깐만. 차근차근 설명해봐. 윤기태가 우석과의 대화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간부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미친 정말 그런 소리를 했다고 박성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파, 이거 큰일 났네.
최철수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지금까지 부운동도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우리 조직은 윤기태가 주목을 주며 말했습니다. 순임만 할 때문에 백호파가 꼬리 내리고 도망친다고 소문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30대의 김동철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조직들이 우리를 밥으로 볼 거야. 박성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님이 정신을 차리시게 해야죠. 윤기태의 눈에 이상한 빛이 돌았습니다. 그 순임년이 문제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잖아요. 박성호가 윤기태를 많이 바라봤습니다. 야, 기태야. 설마 그 생각은 아니겠지? 윤기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순임년이 사라지면 정신 차리실 거 아니에요? 최철수가 윤기태의 역사를 잡았습니다. 야, 미친놈아. 형님이 그렇게 아끼는 여자를 어떻게 건드려. 윤기태가 최철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김동철이 말렸습니다. 알게 뭐예요? 조용히 처리하면 되잖아요. 윤기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산속철에서 사고로 죽었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간부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윤기태의 말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최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밤에 처리합니다. 윤기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야, 기태야. 형님이 금강산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김동철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정신이 나가서 그런 소리 한 거예요. 윤기태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정상적인 형님이라면 절대 그런 말 안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백호파예요. 윤기태가 소리쳤습니다. 스님 하나 때문에 이렇게 쫄 수는 없어요. 박성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조용히 해야 해. 당연하죠. 아무도 모르게 처리할 거예요. 윤기태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럼 언제? 최철수가 물었습니다. 오늘 밤 12시 다들 준비해 오세요. 윤기태가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일로 형님이 정신 차리시면 우리 조직도 다시 제대로 돌아갈 거예요. 간부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윤기태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야망과 함께 위험한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밤 12시 금강산은 고요했습니다. 청하 스님은 법당에서 마지막 저녁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대, 아니, 내 대차가 상기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청하 스님이 기도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법당 창문에 비쳤습니다. 이상한 해청하 스님이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4대가 마당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10여 명의 조폭들이 내렸습니다. 모두 야구 방망이나 새 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두에는 윤기태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아, 스님. 나와 윤기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청하 스님이 법당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조직원들이 반원형으로 둘러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셨나요? 청하 스님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네가 우리 형님을 홀렸다면서. 윤기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침이 떼지 마. 너 때문에 우리 조직이 개판났어. 윤기태가 소리쳤습니다. 청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석 씨가 뭐라든 그건 그분 선택입니다. 윤기태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말했습니다. 선택 웃기지 마. 니년이 사라지면 형님이 정신 차릴 거야. 청하 스님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우석 씨에게 아무것도 요구한 적 없습니다. 윤기태가 손짓하자 조직원들이 일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조용히 사고가 날 거야. 그 순간 마당 입구에서 다른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우석의 검은색 세단이 급하게 들어섰습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우석이 뛰어내렸습니다. 히티야 뭐하는 짓이야. 우석이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형님, 어떻게 여기를? 윤기태가 당황했습니다. 우석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당장 물러서. 윤기태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건 조직을 위한 일이에요. 스님년 때문에 형님이 정신줄을 놨잖아요. 우석이 청아 앞으로 다가가 그녀를 가렸습니다. 내 말 안 들을 거야. 예전 형님은 없어. 이제 나는 다르게 살 거야. 우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기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그가 조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발 형님까지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자. 조직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우석이 앞장서서 그들을 막았습니다. 첫 번째 조직원이 야구 방망이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우석이 왼쪽으로 몸을 피하며 상대의 옆구리에 오른 주먹을 날렸습니다. 의아 조직원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두 번째 조직원이 새 파이프로 우석의 다리를 노렸습니다. 우석이 재빨리 뛰어올라 파이프를 피했습니다. 착지하면서 상대의 무릎 뒤를 발로 찼습니다. 조직원이 무릎을 꿇으며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우석이 한 명의 야구 방망이를 피하느라 몸을 숙였는데 다른 한 명의 발길질이 등을 강타했습니다. 우석이 앞으로 비틀거렸습니다. 청아 피해. 우석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청아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석 옆으로 다가섰습니다. 함께 할게요. 청아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 돼, 다칠 수 있어. 괜찮아요? 청아의 눈에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조직원 하나가 새 파이프를 들고 청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디서 스님년이 설쳐 그가 파이프를 청아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청아 스님이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여 피했습니다. 동시에 왼손으로 상대의 손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의 팔꿈치 안쪽을 눌렀습니다. 조직원의 손에서 파이프가 떨어졌습니다. 청아 스님이 그의 팔을 비틀며 한 바퀴 돌렸습니다. 조직원이 공중에서 한 바퀴 돌며 바닥에 등부터 떨어졌습니다. 우와, 스님이. 다른 조직원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우석과 청아 스님이 등을 맞대고 서서 함께 싸웠습니다. 우석은 정면에 적들을 청하는 측면과 후방을 담당했습니다. 두 명의 조직원이 동시에 우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우석이 왼쪽 상대의 야구 방망이를 손으로 잡아 빼야 됐습니다. 그 방망이로 오른쪽 상대의 다리를 쳤습니다. 상대가 다리를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또 다른 조직원이 우석의 등을 몽둥이로 내려쳤습니다. 우석이 앞으로 빛을 걸었습니다. 그 틈에 청아 스님이 뒤돌아서며 그 조직원의 목을 팔로 감쌌습니다. 잠깐만. 수미 조직원이 허우적거리다가 기절했습니다. 5명의 조직원이 더 달려들었습니다. 청아 스님이 첫 번째의 주먹을 오른손으로 맞고 왼손으로 그의 명치를 찔렀습니다. 조직원이 숨이 막혀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가 청아의 옆구리를 노렸지만 청아 스님이 무릎을 들어 그의 손을 막았습니다. 동시에 팔꿈치로 그의 턱을 올려쳤습니다. 조직원이 뒤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청아 스님이 앞구르기를 해서 그들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일어나면서 뒤에 있던 조직원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렸습니다. 하지만 5번째가 청아의 등 뒤에서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청아 스님이 몸을 돌려 왼팔로 막았지만 충격으로 비틀거렸습니다. 청아, 우석이 걱정스럽게 소리쳤지만 그도 3명과 동시에 싸우느라 여유가 없었습니다. 윤기태가 이를 갈며 직접 나섰습니다. 내가 직접 처리하겠어. 그가 굵은 쇠파이프를 들고 우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우석이 옆으로 피하려 했지만 다른 조직원이 뒤에서 우석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우석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윤기태의 쇠파이프가 우석의 왼쪽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우석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우석 청아 스님이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두 명의 조직원이 그녀를 막았었습니다. 첫 번째가 야구 방망이로 옆구리를 노렸습니다. 청아 스님이 몸을 옆으로 트로피하면서 상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의 팔을 비틀어 방망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윤기태가 쓰러진 우석에게 다시 쇠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미안해요, 형님. 다 조직을 위한 일이에요. 그 순간 청아 스님이 윤기태의 뒤로 달려가 그의 오른팔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인연이 윤기태가 왼쪽 팔꿈치로 청아의 옆구리를 세게 쳤습니다. 청아 스님이 두 걸음 뒤로 밀려났지만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죽이지는 마세요. 제발 청아 스님이 간청했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끝이 안 나. 윤기태가 다시 쇠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우석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일어났습니다. 피투성이 얼굴로 윤기태를 바라봤습니다. 기태야 그만해. 윤기태가 온 힘을 다해 쇠파이프를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청아 스님이 우석을 밀어내며 대신 등으로 받았습니다. 쇠파이프가 그녀의 등을 강타했습니다. 의아 청아 스님이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입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청아 스님이 피를 토하며 비틀거리면서도 일어나 우석을 감쌌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청아 스님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윤기태가 쇠파이프를 등채로 멈춰섰습니다. 조직원들도 모두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신음소리와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틈에 우석이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오늘부로 나는 백호파에서 물러난다. 모든 사람들이 우석을 바라봤습니다. 윤기태, 내가 세두목이다. 조직은 내가 이끌어라. 우석이 피투성이 얼굴로 말했습니다. 금강사와 청아는 절대 건드리지 마라. 윤기태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드리죠. 우석이 청아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야. 조직원들이 하나둘 물러섰습니다. 윤기태도 몽둥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우석이 청아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살 거야. 차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마당에는 우석과 청아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법당 안에서 우석이 청아의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많이 아파? 청아 스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은 부러지지 않은 것 같아. 우석이 어깨를 돌려봤습니다. 정말로 후회 안 해요. 청아 스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 당연히 안 해. 우석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 내린 결정 중에 가장 옳은 뒤냐. 청아 스님이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하실 거예요? 우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쎄,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어.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내 곁에 있고 싶어. 청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시간이 마침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금강사 옆 작은 건물에서 공사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석이 망치를 들고 벽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 상처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우석 씨 무리하지 마세요. 청아 스님이 차를 끓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우석이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처음 위험한 후 괜찮게몬 점력은이다. 처음 위험한 후 괜찮점이다. 무라 건가워dim에 그보다 간판은 언제 달아요? 청아 스님이 우석에게 차를 건냐며 말했습니다. 백년 섭터 상담소 좋은 이름이에요. 청아 스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의자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금강사의 고요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될까? 우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평생 남을 괴롭히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사람을 도우려고 하니까 이상해. 우석이 자주적으로 웃었습니다. 시작이 늦다고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청아 스님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绿飞是颓势。 저도 마찬가지예요. 군인으로 살 때는 명령과 성가만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어요. 저도 이곳에 오는 사람들도 청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100년 섭터 상담소는 이제 지역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비 오는 날 젊은 여성이 5살 아이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멍자국이 있었고 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술만 마시면 저와 지우를 때려요. 이수진이라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집을 나와서 짐질 방에서 잤어요. 청아 스님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부터 찾아드려요. 우석이 근처 여관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지우에게는 딸기 우유를 건네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우는 참 용감한 아이구나. 엄마를 지키려고 했잖아. 지우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청아와 우석은 상담 일지를 정리했습니다. 민수 씨는 악몽이 줄어들었고 민호한테 편지를 쓴다고 해요. 우석이 기록을 보며 말했습니다. 출소한 김철수 씨는 아직 일자리를 묻고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청아 스님이 덧붙였습니다. 저녁이 돼요. 촛불을 켜고 차를 마시며 우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둘 다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는데 이렇게 남을 도우면서 사는 게 맞을까? 청아 스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히려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죄를 지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죄를 어떻게 갚느냐가 중요한 거죠.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확실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상담소 앞에 흰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퇴체를 탄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청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보다 성숙해졌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김지영이었습니다. 상담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영입니다. 지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청아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영아, 청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아 스님, 오랜만이에요. 지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석이 조용히 차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아버지가 알려주셨어요? 이곳에서 좋은 일을 하신다고. 지영이 상담소 안을 둘러봤습니다. 청아 스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청아 스님. 지영이 청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원망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저는 괜찮아요. 재활치료사가 됐거든요. 지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처럼 다친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청아 스님 덕분에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요. 청아 스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왔어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 상담소 안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청아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진짜 치유가 상담소 안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지영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상담소 안에는 고요한 평화가 흘렀습니다. 청아 스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정말 괜찮은 거야? 네, 정말이에요. 지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삶에 만족해요. 우석이 창가에서 눈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용기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지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눈앞이 침침할 때 청아 스님 생각을 했어요. 청아 스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생각을, 네, 청아 스님도 분명 힘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영의 말에 청아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원망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지영아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했어요. 지영이 휠체어의 바퀴를 만지면 말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치를 공부했고 지금은 10명 넘는 환자들을 돌보고 있어요. 우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겪은 걸 나누는 거예요. 청아 스님이 일어나서 지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청아 스님 뭐 하세요? 지영이 당황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청아 스님이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다쳤어. 평생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일어나세요. 지영이 청아의 손을 잡아 이르겠습니다. 이미 용서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청아 스님 이제 그만해요. 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청아 스님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겠습니다. 우석이 조용히 다가와서 세 사람 앞에 따뜻한 차를 새로 따라 놓았습니다. 지영 씨 앞으로도 가끔 놀러 오세요. 우석이 말했습니다. 네, 꼭 그럴게요. 지영이 밝게 웃었습니다. 청아 스님이 지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지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청아 스님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군인은 부하를 책임져야 한다고. 청아 스님이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청아 스님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어요. 밖에서 눈이 부치고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소환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지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청아 스님이 고개를 끄겠습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우석이 두 여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함께 좋은 일 많이 해요. 지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청아와 우석도 손을 모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청아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도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상담소 전체를 비추었습니다. 눈 덮인 금강사가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함께 짊어지고 함께 용서하며 함께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일시모,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일시모, 주인자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브인. 오늘 은하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좋은 말씀 나눠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맞이하시는 하루가 항상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